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70평생을 살아오면서 오로지 나만을 위해 보낸 하루가 며칠이나 되시나요? 아마 손가락으로 꼽기도 어려우실 겁니다. 젊을 때는 부모님을 위해 살았고, 결혼하고 나서는 배우자와 아이들을 위해 살았고, 은퇴하고 나서는 손주들 뒷바라지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 있는 걸까요? 어느 날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올해 72이 된 남성분이었습니다.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가족을 먹여 살렸고 자식 셋을 모두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은퇴하고 나니 집에는 아내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드디어 쉴 수 있다, 편하게 살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쯤 지나자 이상한 감정이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할 일이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틀어도 뭘 봐야 할지 모르겠고, 아내는 자기만의 생활이 있었습니다. 친구들 모임, 교회 봉사, 문화센터 수업. 아내는 바쁘게 살고 있었는데 정작 자신은 집 안에서 유령처럼 떠돌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는데 아내가 물었습니다. 오늘 뭐 했어요? 그 질문에 그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뭘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텔레비전을 봤고 낮잠을 잤고 또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그게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살아있는 건가?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건가? 이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먹먹해지셨다면 아마 비슷한 감정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여러 나라의 연구를 종합해보면 자기 스스로 선택해서 혼자 사는 노년층이 가족과 함께 사는 노년층보다 우울감이 낮고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분이 다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혼자 사는 것 자체가 불행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함께 사는 것 자체가 행복을 보장하지도 않는다는 것.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어쩌면 남은 인생의 지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산다는 것이 왜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자유를 어떻게 단단하게 세울 수 있는지 1시간 동안 천천히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중간에 놓치시면 아까우니 편안하게 자리 잡고 들어주세요. 우리 사회에는 오래된 믿음 하나가 있습니다. 나이 들면 자식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믿음입니다. 효도의 기본은 모시는 것이고 부모가 혼자 산다는 건 자식이 불효한 것이라는 생각. 이 믿음은 참 뿌리가 깊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텔레비전 드라마에서도 효자는 늘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었고 불효자는 부모를 홀로 두는 사람이었습니다. 명절마다 뉴스에서는 혼자 계신 어르신들의 쓸쓸한 모습을 비추며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식과 함께 사는 노년이 정말 행복할까요? 물론 행복한 경우도 있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즐겁게 사는 가정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68세 남성분입니다. 이분은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 뒤 큰아들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맞벌이였고 초등학생 손녀가 한 명 있었습니다. 처음엔 손녀가 좋아서 매일이 즐거웠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간식을 챙겨주고 숙제도 봐주고 공원에도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들이 퇴근하고 돌아오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아버지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놓고 뭐라 하지는 않았지만 그 한숨 속에 담긴 뜻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잘해줬지만 냉장고에서 뭘 꺼내 먹으려 하면 슬쩍 눈치를 줬습니다. 아버님, 그거 손녀 간식이에요. 이런 말이 한두 번 쌓이면 사람은 움츠러듭니다. 내가 뭘 먹어도 되는 건지, 텔레비전을 봐도 되는 건지, 이 집에서 내가 있어도 되는 건지, 그런 생각이 꼬리를 물기 시작합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밤이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안방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벽 너머로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내용은 정확히 안 들렸지만 가끔 아버지라는 단어가 섞여 나왔습니다.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날부터 그분은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내가 짐이 되고 있구나. 이 한 문장이 가슴의 모처럼 밝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동시에 의문이 생깁니다. 왜 가족인데 이렇게 되는 걸까?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사랑과 동거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반드시 같은 지붕 아래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적당한 거리가 있을 때 서로를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생각해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멀리 사는 자식에게 전화가 오면 반갑습니다. 일부러 시간 내서 찾아오면 고맙습니다. 같이 밥 먹으면 맛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얼굴을 맞대고 살면 어떻습니까? 작은 습관 차이가 신경에 거슬리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 서운함이 쌓이고 한쪽은 참고 한쪽은 모르는 채 시간이 흘러갑니다. 사랑하는 사이일수록 거리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냉정한 말이 아니라 오히려 지혜로운 말입니다. 여기서 잠깐 재미있는 비유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고슴도치를 아시지요? 추운 겨울에 고슴도치들이 서로 따뜻하게 지내려고 모여듭니다. 그런데 너무 가까이 붙으면 서로의 가시에 찔립니다. 아프니까 떨어집니다. 그러면 또 춥습니다. 다시 모입니다. 또 찔립니다. 이걸 반복하다 보면 결국 적당한 거리를 찾게 됩니다. 서로 찔리지 않으면서도 온기는 나눌 수 있는 딱 그 거리.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이 적당한 거리를 찾는 것이 관계를 살리는 열쇠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 거리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가까이 있어야 한다. 떨어져 살면 불효다. 이런 시선이 거리를 두려는 사람을 죄인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불편함을 참으며 함께 살았고 많은 자녀들도 부담을 안으며 모시고 살았습니다. 양쪽 모두 힘든데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효도라는 이름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진짜 효도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볼 때가 되었습니다. 함께 사는 것이 효도일까요? 아니면 부모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효도일까요? 만약 부모님이 혼자 사시면서 더 건강하고 더 밝고 더 당당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것을 응원해 주는 것이야말로 진짜 효도가 아닐까요? 앞서 이야기한 68세 남성분, 그분에게도 변화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 이야기는 잠시 뒤에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먼저 혼자 있다는 것과 외롭다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이 중요한 차이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제대로 이해하시면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히 줄어드실 겁니다. 우리는 혼자 있으면 외롭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당연한 것 같지요? 그런데 잠깐만 돌이켜보시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명절날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있는데 웃음소리가 가득한데 정작 내 마음은 어딘가 멀리 있는 듯한 느낌. 다들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는데 나만 그 대화에 끼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 몸은 사람들 한가운데 있지만 마음은 혼자 섬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순간. 이것이 바로 사람들 속에서 느끼는 외로움입니다. 그리고 이 외로움이 혼자 있을 때 느끼는 외로움보다 훨씬 더 쓰리고 아픕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른 아침 조용한 방에서 혼자 눈을 뜹니다. 창문 밖으로 새소리가 들립니다. 천천히 일어나 물을 한 잔 마시고 좋아하는 차를 끓입니다. 아무도 없는 부엌에서 찻잔을 양손으로 감싸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조용합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고요한 충만함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혼자 있다는 건 내 곁에 사람이 없다는 물리적인 상태일 뿐입니다. 외로움은 내 마음이 어디에도 닿지 못한다고 느끼는 심리적인 상태입니다. 이 둘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10명 옆에 있어도 마음이 닿지 않으면 외롭고 혼자 있어도 나 자신과 편안하게 연결되어 있으면 전혀 외롭지 않습니다. 영어에는 이 차이를 구분하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loneliness, 그러니까 외로움이라는 단어와 solitude, 고독이라는 단어입니다.
외로움은 원치 않는 분리에서 오는 고통입니다. 반면 고독은 스스로 선택한 혼자만의 시간에서 오는 평화입니다. 같은 혼자인 상태인데 그것이 내 선택이냐 아니냐에 따라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일상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식이 바빠서 연락이 안 오고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지고 어쩔 수 없이 혼자 남겨진 느낌. 이것은 외로움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선택해서 내 공간에서 내 시간을 누리며 원할 때 사람을 만나고 쉬고 싶을 때 쉬는 삶. 이것은 고독입니다. 그리고 이 고독은 사실 아주 귀한 선물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젊을 때는 이 고독을 누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울고 회사에서 전화가 오고 주말에도 이것저것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라는 건 꿈도 못 꿨습니다. 화장실에서 잠깐 문을 닫고 숨을 돌리는 것, 그게 유일한 나만의 시간이었던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아이들은 다 컸고 직장일은 끝났고 드디어 나에게 시간이 생겼습니다. 이 시간을 외로움으로 채울 것인가? 고독이라는 선물로 채울 것인가? 이것이 노년의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큰 갈림길입니다. 북유럽 나라들, 특히 덴마크나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노년의 독거 생활이 아주 자연스러운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자식이 불효해서가 아닙니다. 사회 전체가 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부모가 혼자 산다고 해서 자식을 탓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스스로 건강하게 자기 삶을 꾸려나가는 것을 대견하게 여깁니다. 물론 한국과 북유럽은 문화가 다르고 복지 시스템도 다릅니다.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배울 수 있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혼자 사는 것이 불쌍한 일이 아니라 존엄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관점. 이 관점 하나가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꿉니다. 여기서 심리학의 중요한 이론 하나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기 결정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두 분이 만든 이론인데요. 사람이 행복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첫째, 자율성. 내가 내 행동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느낌입니다. 둘째, 유능감.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느낌입니다. 셋째, 관계성. 누군가와 의미 있게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입니다. 이 세 가지를 노년의 삶에 대입해보면 아주 흥미로운 그림이 나옵니다. 가족과 함께 살면서 모든 결정이 자녀에게 넘어가면 자율성이 사라집니다. 뭘 해도 위험하다, 그냥 쉬어라, 이런 말을 반복해서 들으면 유능감이 무너집니다. 가족이 바로 옆에 있지만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면 관계성도 약해집니다. 세 가지가 모두 무너지는 겁니다. 반면에 혼자 살면서 내 하루를 내가 계획하고 직접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원하는 사람을 골라서 만나면 이 세 가지가 모두 살아납니다.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 이것이 왜 혼자 사는 어르신 중에 행복한 분들이 많은지를 설명해주는 과학적 근거입니다. 자, 이제 아까 이야기하다 멈춘 그분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들 집에서 함께 살며 매일 밤 이불 속에서 울던 68세 남성분. 그분에게 변화가 찾아온 건 아주 사소한 계기에서였습니다. 어느 날 그분은 오래간만에 옛 직장 동료를 만났습니다. 동료는 5년 전에 아내와 사별하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만나기 전에는 걱정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을까? 많이 초췌해졌겠지. 그런데 만난 동료의 얼굴이 뜻밖이었습니다. 피부도 좋아 보이고 눈에 생기가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으며 동료가 자기 하루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볍게 체조를 합니다. 그 다음 동네 시장에 가서 그날 먹을 재료를 삽니다. 점심은 직접 해먹고 오후에는 구청에서 운영하는 사진 교실에 갑니다. 카메라를 배운 지 2년쯤 됐는데 요즘은 동네 풍경 찍는 재미에 푹 빠져 있다고 했습니다. 저녁에는 산책을 하고 집에 돌아와 그날 찍은 사진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그분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같은 나이, 비슷한 처지인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살아있고 나는 왜 이렇게 죽어있는 걸까?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아니,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날 밤부터 그분은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달 뒤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나 혼자 살아보려고 한다. 아들은 놀랐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그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너희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다. 다만 나도 내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 아들은 쉽게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사시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자식이 부모를 내쫓았다고 할 거잖아요. 그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겠나? 결국 그분은 집에서 버스로 2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방 하나에 부엌 하나, 작은 베란다가 있는 소박한 집이었습니다. 이사한 첫날 빈 방에 들어서서 불을 켜고 가만히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가구도 별로 없고 아직 짐도 다 풀지 못했지만 가슴 속에서 묘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그분은 그 감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숨이 쉬어졌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숨이 제대로 쉬어졌다. 처음 일주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밤에 혼자 있으니 집이 무섭도록 조용했고 밥을 차려 먹는 것도 서툴렀습니다. 라면만 3일 연속 끓여 먹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기한 것은 그 불편함 속에서도 마음은 점점 가벼워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을 밤늦게까지 봐도, 아침에 늦잠을 자도, 냉장고에서 아무거나 꺼내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사소한 자유가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마음을 조금씩 풀어주었습니다. 2주가 지나자 그분은 조금씩 생활 리듬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동네 공원을 한 바퀴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30분도 버거웠지만 매일 하다 보니 어느새 45분, 1시간까지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장에 가서 장을 보는 것도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평생 시장이라는 곳에 가본 적이 거의 없던 분이었습니다. 늘 아내가 해주는 밥을 먹었고 아들 집에서는 며느리가 차려준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접 재료를 고르고 서툴지만 직접 요리를 하면서 생전 처음 느끼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내가 나를 먹여 살리고 있다는 감각. 그것은 단순한 요리 실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아직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존재의 확인이었습니다. 3개월 뒤 그분은 아들 가족과 일요일마다 만나 점심을 함께 먹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함께 살 때는 서먹하고 불편했던 식사 시간이 이제는 서로 반가워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손녀도 할아버지에게 더 다정해졌습니다. 떨어져 사니까 만날 때마다 특별한 느낌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거리가 생기니 오히려 따뜻함이 커졌습니다. 이분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가족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부딪히며 상처를 주고받는 것보다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를 그리워하고 존중하는 것이 더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감정적으로는 이해가 된다. 혼자 살면 마음이 편해질 수 있다는 것. 하지만 건강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지는데 혼자 살면 건강이 더 나빠지지 않을까? 이게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우리의 상식을 뒤집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가족이 옆에 있어야 건강을 더 잘 챙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 먹을 시간을 알려주고 병원에 함께 가주고 영양 균형 맞춘 밥을 차려주고, 물론 그런 도움이 중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계에서 주목하는 것은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우리 몸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물질이 있습니다. 코르티솔이라는 이름인데요. 이 호르몬은 위급한 상황에서 몸을 보호하기 위해 분비됩니다. 문제는 이 호르몬이 만성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때입니다. 매일매일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되고, 그러면 혈압이 올라가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잠을 못 자게 되고 소화도 안 되고 우울감도 깊어집니다. 가족과 함께 살면서 매일 눈치를 보고 내 의견이 무시되고 작은 갈등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 빠집니다. 몸이 쉴 틈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편안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계속 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사는 어르신 중에 원인 모를
두통, 소화, 불량, 불면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병원에 가면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몸은 계속 안 좋습니다. 이것은 마음이 몸에 보내는 신호입니다. 반면에 혼자 살면서 자기 리듬대로 생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눈치 볼 사람이 없으니 긴장이 줄어듭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지고 밤에 잠이 잘 옵니다. 수면의 질이 좋아지면 면역력이 회복됩니다. 혈압도 안정됩니다. 이것이 왜 혼자 사는 어르신 중에 건강 상태가 좋은 분들이 많은지를 설명해주는 과학적 원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혼자 살면 몸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을 개야 하고, 밥을 지어야 하고, 설거지를 해야 하고, 빨래를 해야 하고, 장을 보러 나가야 합니다. 이런 일상적인 활동들이 사실은 아주 훌륭한 운동입니다. 앉았다 일어서고, 걷고, 팔을 들고, 물건을 나르고, 이 모든 동작이 근력을 유지하고 관절을 움직이고 심폐 기능을 활성화시킵니다. 가족과 함께 살면 이런 일들을 다른 사람이 해줍니다. 밥은 차려지고, 청소는 누군가 하고, 장은 아들이나 며느리가 봐옵니다. 편하지요. 하지만 이 편안함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몸을 안 쓰니까 근육이 빠집니다. 근육이 빠지면 넘어지기 쉬워집니다. 넘어지면 뼈가 부러지고, 뼈가 부러지면 오래 누워 있어야 하고, 오래 누워 있으면 몸이 더 약해지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노년기에 가장 위험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낙상인데, 근력을 유지하는 것이 낙상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혼자 살면서 직접 생활하는 것 자체가 자연스러운 근력 운동이 됩니다. 일본에는 오키나와라는 섬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수 마을입니다. 이 마을의 어르신들이 오래 사는 비결이 뭔지 아시나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텃밭을 가꾸고, 시장에 나가 이웃과 이야기하고, 직접 요리를 해 먹습니다. 80세가 넘어서도 호미를 들고 밭에 나갑니다. 아이고 힘들다 하면서도 흙을 만지고 채소를 돌보는 그 활동이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키고 뇌를 깨어있게 만듭니다. 뇌 이야기가 나왔으니 치매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치매가 오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십니다. 물론 나이가 들수록 치매 위험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치매는 나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를 얼마나 쓰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혼자 살면 뇌를 쉴 새 없이 써야 합니다. 오늘 뭘 먹을지 계획을 세워야 하고, 장보기 목록을 기억해야 하고, 약 먹는 시간을 챙겨야 하고, 가스불을 껐는지 확인해야 하고, 공과금 내는 날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일상적인 계획과 실행, 기억의 반복이 뇌의 여러 영역을 골고루 자극합니다. 마치 매일 퍼즐을 푸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에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환경에서는 뇌가 할 일이 줄어듭니다. 밥때가 되면 밥이 나오고, 약은 누군가 가져다 주고, 돈 관리는 자녀가 합니다. 편하지만 뇌 입장에서는 자극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뇌는 근육과 비슷해서 쓰면 쓸수록 강해지고 안 쓰면 쇠퇴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자극이 있는 환경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걷기 운동의 효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루 30분 걷기. 이것은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노년기 최고의 건강 습관으로 추천하는 것입니다. 걸으면 심장이 건강해지고, 혈당 조절이 되고, 뼈가 튼튼해지고, 관절이 유연해집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걸을 때 뇌에서는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과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이 분비됩니다. 이 물질들이 기분을 좋게 만들고 우울감을 줄여주고 수면의 질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우울증 예방에도 걷기가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혼자 사는 분들 중에 매일 산책을 습관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건강 상태가 유독 좋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앞서 이야기한 그 68세 남성분도 혼자 살기 시작한 뒤 매일 공원을 걸었고, 6개월 뒤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의사가 놀랐습니다. 약을 바꾼 것도 아닌데 생활이 바뀌니 몸이 달라진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혼자 살면 위험하다는 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아무 준비 없이, 사회적 연결도 없이 그저 방치되는 독거 생활은 분명 위험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선택하고 자기 생활을 관리하고
적절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독거 생활은 오히려 건강에 이로울 수 있습니다. 핵심은 혼자 사느냐 같이 사느냐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고 있느냐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좋은데 실제로 혼자 살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 막연한 용기만으로는 안 되잖아.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혼자 살면서 행복하게 지내시는 분들이 공통으로 실천하는 5가지 기둥에 대해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 5가지를 기억하시면 혼자 사는 삶이 훨씬 단단해집니다. 첫째, 관계를 끊지 말고 골라서 맺는 것입니다. 혼자 산다고 해서 세상과 담을 쌓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혼자 살수록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다만 차이가 있습니다. 함께 살 때는 관계가 의무처럼 따라붙습니다. 하지만 혼자 살면 관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쉬고 싶을 때는 쉽니다. 이 선택권이 관계의 질을 높여줍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부딪히며 서운함을 쌓는 것보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맛있는 것 먹고 웃으며 헤어지는 게 훨씬 건강합니다. 전화 한 통, 짧은 영상 통화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안부를 묻고 건강을 확인하고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따뜻해집니다. 가족 외에도 관계를 넓힐 곳은 많습니다. 동네 복지관, 경로당, 문화센터, 종교 모임, 이런 곳에서 만나는 또래 친구들은 특별한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나이대에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었구나. 이 느낌이 큰 힘이 됩니다. 공원에서 매일 만나는 산책 친구, 복지관 서예 교실에서 함께 붓을 잡는 친구, 시장에서 얼굴을 아는 가게 주인, 이런 작은 연결들이 모여서 그물처럼 나를 지탱해 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친구가 100명일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 2~3명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아플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 속상할 때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있기만 해도 편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혼자 살아도 전혀 외롭지 않습니다. 둘째, 하루에 최소 한 번은 밖으로 나가는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혼자 살면 집 안에만 머물기가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특히 날씨가 춥거나 몸이 조금 안 좋거나 귀찮을 때는 하루 종일 집에서 나가지 않게 됩니다.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일주일이 되면 세상과의 연결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밖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아침에 공원 한 바퀴 걷기, 동네 슈퍼에 가서 우유 한 팩 사오기, 도서관에서 신문 읽기,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기, 이런 작은 외출이 하루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밖에 나가면 바람을 느끼고 햇볕을 쬐고 사람들의 움직임을 봅니다. 그것만으로도 기분이 달라집니다. 특히 추천드리는 것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곳에 가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9시에 공원에 간다든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복지관 수업에 간다든지 이렇게 루틴을 만들면 2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활에 리듬이 생겨서 하루하루가 허전하지 않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같은 시간에 같은 곳에서 반복적으로 만나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인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오셨네요.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셋째, 몸을 챙기는 것입니다. 혼자 살면 건강이 곧 독립의 기반입니다. 몸이 무너지면 혼자 사는 생활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건강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걷기입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루 30분 걷기. 이것 하나만 꾸준히 해도 몸이 달라집니다. 처음부터 30분이 어려우면 15분부터 시작하세요. 일주일에 5일만 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그 다음으로 식사입니다. 혼자 살면 밥을 대충 먹기가 쉽습니다. 국 하나에 밥 한 공기 아니면 빵 한 조각으로 때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노년기에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영양 부족,
특히 단백질 부족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줄어들고 근육이 줄면 넘어지기 쉽고 면역력도 약해집니다. 애끼 화려하게 차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달걀 한두 개, 두부 한 모, 생선 한 토막 이런 것들을 매일 조금씩이라도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을 끓일 때 두부를 넣고 반찬으로 달걀 부침을 하나 해두면 그것만으로도 단백질 섭취가 크게 나아집니다. 그리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목이 마르지 않아도 의식적으로 물을 마셔야 합니다.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면 적당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1년에 한 번은 기본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혈압과 혈당은 집에서도 수시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가정용 혈압계도 저렴하고 사용법도 간단합니다. 드시는 약이 있으시면 약 복용 알림을 휴대폰에 설정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돈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현실적이지만 피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혼자 살면 모든 지출을 스스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형편에 맞는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 가지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을 셋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80%는 생활비로 씁니다. 월세나 관리비, 식비, 교통비, 병원비 등 꼭 필요한 지출입니다. 10%는 비상금으로 모아둡니다. 갑자기 병원에 가야 할 때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때를 위한 안전자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는 즐거움을 위해 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노년에도 즐거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맛있는 것 한 끼 사 먹기, 친구와 차 한 잔 마시기, 가까운 곳으로 당일 여행 가기, 이런 작은 즐거움이 삶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됩니다. 돈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에게 무리하게 용돈을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손주 학원비를 보태주거나 명절마다 큰 돈을 쥐어주거나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내 노후가 불안한데 남에게 베풀 수는 없습니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돈이 아니라 건강하고 독립적인 부모의 모습입니다. 내가 스스로 잘 살고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자녀에게 큰 안심을 주는 것입니다. 다섯째, 안전망을 만드는 것입니다. 혼자 살 때 가장 큰 걱정은 응급 상황입니다. 밤에 갑자기 가슴이 아프면 어떡하지? 넘어져서 움직이지 못하면 누가 알아줄까? 이런 두려움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휴대폰에 긴급 연락처를 등록해 두세요. 119는 기본이고 가장 가까운 자녀나 친척, 그리고 이웃 중 믿을 수 있는 한 분의 번호를 즐겨찾기에 넣어두세요. 스마트폰이 어려우신 분은 큰 글씨로 연락처를 적어서 냉장고나 현관문 옆에 붙여두는 것도 좋습니다. 복용하시는 약 목록도 정리해두세요. 약 이름, 용량, 복용 시간을 종이에 적어서 지갑에 넣어두시면 응급 상황에서 의료진이 큰 도움을 받습니다. 요즘은 지자체에서 놓인 돌봄 서비스를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안부 전화를 해주고 필요하면 방문도 해줍니다. 응급 호출 기기를 무료로 제공하는 곳도 있습니다. 목에 거는 작은 기기인데 버튼 하나만 누르면 구급 서비스에 연결됩니다.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놓입니다.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안전망이 됩니다. 옆집에 혼자 사시는 분이 계시다면 서로 아침마다 문자 한 통씩 주고받는 약속을 해보세요. 오늘도 건강하게 일어났어요. 이 한 줄이면 됩니다. 만약 문자가 안 오면 확인해 보는 것이죠. 이런 작은 약속이 서로를 지켜줍니다. 자, 여기까지가 혼자 살면서 단단하게 살기 위한 5가지 기둥이었습니다. 관계, 루틴, 건강, 돈, 안전. 이 5가지를 기억하시고 하나씩 실천해 나가시면 혼자 사는 삶이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금 무거운 주제일 수 있지만 사실 이 이야기를 피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남은 날들을 더 충만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꺼리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나이든 분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불길하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누구나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지금 이 순간을 사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비유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행을 떠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돌아오는 날이 정해져 있는 여행입니다. 만약 돌아오는 날짜를 모른다면 매일매일을 대충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날이 가까워지면 어떻습니까? 하루하루가 소중해집니다. 오늘 뭘 할까? 어디를 가볼까? 누구를 만날까? 모든 순간이 반짝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지금이 더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엔딩 노트라는 것을 쓰고 계십니다. 엔딩 노트란 내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하고 싶은지 미리 적어두는 노트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노래, 장래는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 가족에게 남기고 싶은 말, 감사했던 사람들의 이름, 이런 것들을 천천히 적어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쓰는 과정 자체가 치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을 돌아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참 힘들기도 했지만 감사한 일도 많았구나. 실수도 했지만 최선을 다했구나. 그런 생각들이 마음을 정리해 줍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것은 내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문서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간단히 말하면 나의 마지막을 내가 결정하겠다는 뜻입니다. 가까운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고 절차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준비를 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죽음을 준비하니까 오히려 삶이 더 선명해집니다. 남은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오늘 하루를 허투루 보내기가 싫어집니다. 아침 햇살이 더 따뜻하게 느껴지고 차 한 잔의 향기가 더 깊게 느껴지고 산책길에 피어있는 작은 꽃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잘 늙는다는 것, 잘 마무리한다는 것은 결국 마지막 순간까지 나답게 사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짐이 되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이야기의 마지막 문장을 쓰는 것, 그것이 존엄한 마무리입니다. 혼자 산다는 선택은 이 존엄을 지키기 위한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1시간 가까이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핵심을 짧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혼자 사는 것은 버림받음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나의 존엄과 자유를 지키는 용기 있는 결단입니다. 2.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닿을 곳을 잃었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관계를 끊지 말고 골라서 맺으세요. 양보다 깊이가 중요합니다. 3. 혼자 살면서 건강하게 지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루 30분 걷기, 단백질 챙겨 먹기, 밖으로 나가기, 이 3가지만 꾸준히 해도 몸과 마음이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만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저녁 나를 위한 밥 한 끼를 정성껏 차려보시는 겁니다. 화려할 필요 없습니다. 따뜻한 밥에 된장찌개 한 그릇, 달걀 부침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 밥을 차리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이 밥은 내가 나를 위해 차린 밥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다. 사소해 보이지만 이 작은 행동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내일은 아침에 공원을 한 바퀴 걸어보세요. 모레는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를 한 통 해보세요.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남은 인생의 풍경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행복을 양보하실 필요 없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사셨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사셔도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온전한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은 쓸쓸한 날들이 아니라 당당한 날들이어야 합니다. 삶의 주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온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노년에 진짜 좋은 관계를 맺는 법, 사람 사이의 적당한 거리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오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의 나이가 60에서 65살이라면 이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나 가까운 분이 이 나이대라면 이 영상을 꼭 함께 보시길 권합니다. 왜냐하면 이 5년이 앞으로 남은 20년, 30년의 삶을 결정짓는 골든타임이기 때문입니다. 좀 과장이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같은 해에 태어난 두 분이 계십니다. 둘 다 62세입니다. 한 분은 이 시기에 건강검진을 꼼꼼히 받고 운동 습관을 만들고 재정을 정리하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한 분은 아직 괜찮으니까 나중에 하지 뭐 하면서 이 5년을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10년 뒤 72세가 됐을 때 두 분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분은 여전히 활기차게 생활하시고 다른 한 분은 병원을 들락날락하며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60세에서 65세 사이에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준비했느냐에 따라 70대, 80대의 삶이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 골든타임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들을 9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도 빠뜨리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건강검진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60세에서 65세 사이, 이 시기가 건강검진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말씀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암을 비롯한 주요 질환들이 본격적으로 고개를 드는 시기가 바로 이때이기 때문입니다. 통계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한국인의 암 발생률이 가장 높은 나이대가 60세에서 70세 사이입니다. 대장암, 위암, 폐암, 간암, 전립선암 같은 주요 암들이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견됩니다. 그런데 암이라는 건 조기에 발견하느냐, 늦게 발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대장암의 경우 조기에 발견하면 5년 생존율이 90%를 넘지만 늦게 발견하면 20%까지 떨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60대 초반에 건강검진을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50대까지는 직장에서 매년 건강검진을 해주니까 빠뜨리지 않고 받았는데 은퇴하고 나면 직장검진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 귀찮다, 몸에 별다른 이상이 없으니 괜찮겠지 하면서 검진을 미루게 됩니다.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암은 초기에 증상이 거의 없거든요. 60세에서 65세 사이에 반드시 받아야 할 검진 항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입니다. 위암과 대장암은 한국인에게 가장 흔한 암 중 하나인데 내시경으로 조기에 발견하면 거의 완치가 가능합니다. 대장내시경은 최소 5년에 한 번, 가능하면 3년에 한 번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저선양 CT입니다. 폐암조기 발견을 위한 검사인데 특히 흡연 경력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셋째, 심장 검사입니다. 심전도와 심장 초음파, 필요에 따라 관상동맥 CT를 받아서 심장과 혈관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혈액 검사입니다. 혈당, 당화혈색소, 콜레스테롤, 간 기능, 신장 기능, 갑상선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다섯째, 골밀도 검사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 골다공증이 급격히 진행되므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검진들을 60대 초반에 한번 꼼꼼하게 받아놓으면 그 결과를 기준점으로 삼아서 이후 변화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기준점이 없으면 나중에 수치가 나와도 이게 나빠진 건지 원래 이랬던 건지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의 검진이 특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건강검진. 60대 초반이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발견하면 막을 수 있는 것들이 5년만 늦으면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근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60세에서 65세 사이가 근육을 저축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40대부터 매년 조금씩 줄어듭니다. 하지만 50대까지는 줄어드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립니다. 문제는 60대 중반부터 그 속도가 확 빨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60세에서 65세 사이에 근력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 근육을 만들어 놓으면
65세 이후에 근육이 줄어들더라도 버틸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근력 운동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헬스장에서 무거운 기구를 드는 것을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60대에 맞는 근력 운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 체중을 이용한 간단한 운동으로 충분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스쿼트입니다. 의자 앞에 서서 천천히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나는 동작이에요. 이것만 매일 10번씩 3세트, 하루에 30번만 하셔도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벽을 짚고 하는 팔굽혀펴기도 좋고 계단을 이용한 종아리 운동도 좋습니다. 걷기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옆 사람과 대화는 할 수 있지만 노래를 부르기는 좀 힘든 정도의 속도로 하루 30분에서 40분, 주 5회 이상 걸으시면 좋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균형 감각 훈련입니다. 60대부터 균형 감각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70대 이후 낙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한 발로 서기, 일직선 위를 걷기, 이런 간단한 균형 운동을 매일 몇 분씩 하면 낙상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근육 저축. 60세에서 65세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 만들어 놓은 근육이 70대, 80대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이건 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좀 현실적이고 어쩌면 불편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의 재정 설계, 60세에서 65세 사이에 반드시 점검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83세입니다. 60세에 은퇴했다면 소득 없이 살아야 하는 기간이 20년이 넘는다는 뜻입니다. 60세에서 65세 사이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재정 항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연금을 정리하세요. 국민연금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예상 수령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퇴직연금이 있다면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으로 나눠 받을지도 결정해야 하고요. 개인연금이나 저축보험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 정리해서 월 단위로 얼마가 들어오는지 표를 만들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지출 구조를 점검하세요. 은퇴 전과 후의 생활비는 달라야 합니다. 불필요한 보험은 없는지, 쓰지 않는 구독 서비스는 없는지, 줄일 수 있는 고정비는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보험은 반드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실손보험은 유지하되 사망보험이나 저축성 보험 중 목적을 다한 것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의료비를 대비하세요. 70대 이후 의료비는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만성질환 관리 비용, 치과 치료비, 수술비, 간병비, 이런 것들이 쌓이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넷째, 주거 환경을 생각하세요. 지금 사시는 집이 70대, 80대에도 적합한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 병원과 가까운 곳,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으로의 이사를 60대에 미리 고려해 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인간관계가 자동으로 유지됩니다. 매일 만나는 동료가 있고 같이 밥 먹는 사람이 있고 회의하면서 대화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은퇴하는 순간 이 관계들이 거짓말처럼 사라집니다. 30년 넘게 다녔던 직장인데 떠나고 나면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60세에서 65세 사이에 직장 밖의 인간관계를 미리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동호회나 모임에 가입하세요. 등산, 낚시, 사진, 요리, 독서, 뭐든 좋습니다.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봉사활동, 주민자치활동, 종교활동 등 지역 기반의 모임은 은퇴 후에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오래된 친구들과의 관계를 다시 살리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관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배우자와의 관계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저녁과 주말뿐이었잖아요. 그런데 은퇴하면 하루 24시간을 같은 공간에서 보내게 됩니다. 60세에서 65세 사이에 배우자와 솔직한 대화를 나눠보시길 권합니다. 은퇴 후에 각자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싶은지, 서로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미리 이야기해두면 은퇴 후의 갈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치아, 눈, 귀.
이 세 가지를 60세에서 65세 사이에 반드시 점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먼저 치아입니다. 60대가 되면 잇몸이 약해지고 치아가 흔들리거나 빠지기 시작하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씹기가 불편하면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만 먹게 되고 단백질 식품을 피하게 됩니다. 그러면 영양 불균형이 오고 근육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60세에서 65세 사이에 치과를 방문해서 전체적인 구강 상태를 점검하시고 필요한 치료가 있다면 이 시기에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눈입니다. 60대에 들어서면 백내장이 시작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황반 변성도 60대에 체크해야 할 중요한 질환입니다. 60대 초반부터 1년에 한 번 안과 정밀 검진을 받으시는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귀입니다. 60대의 청력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걸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청력 저하는 사회적 고립과 치매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요즘 보청기는 크기도 아주 작고 귀 속에 넣는 형태도 있어서 겉으로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보청기를 일찍 착용할수록 뇌가 소리에 적응하기 쉽고 효과도 좋습니다. 6번째 이야기입니다. 생활 습관, 특히 잠과 식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식사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60대의 가장 중요한 영양소는 단연 단백질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60대 한국인들이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60대에는 하루의 체중 1kg당 약 1.2g 이상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매 끼니 생선, 두부, 달걀, 고기, 유제품 등을 골고루 포함시켜야 합니다. 비타민 D도 꼭 챙기셔야 합니다. 하루 20분 정도 햇빛을 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술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60대에 접어들면 간의 알코올 분해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 시기부터는 음주량을 확 줄이시거나 가능하다면 금주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 이야기도 하겠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세요.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멀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7번째 이야기, 뇌 건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강력한 치매 예방법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을 때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마치 도로가 많은 도시일수록 한 도로가 막혀도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것처럼 신경 연결이 풍부한 뇌는 일부 세포가 손상되더라도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지 예비능이라고 합니다. 60대에 새로운 것을 시작하면 늦지 않느냐고요? 전혀 늦지 않습니다. 언어 학습이 뇌에 가장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악기 연주도 매우 좋습니다. 그림 그리기, 서예, 요리, 댄스 이런 것들도 모두 좋습니다. 매일 30분 이상 책을 읽는 습관은 인지 기능 유지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글을 쓰는 것도 좋습니다. 일기를 쓰거나 자서전을 조금씩 쓰거나 블로그에 글을 올리거나. 8번째 이야기는 좀 무거울 수 있지만 절대 미루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법적, 행정적 준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째, 유언장을 작성해 두세요. 내가 가진 재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남기고 싶은지를 문서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가장 간단한 것은 본인이 직접 쓰고 날짜를 적고 서명하는 자필 유언장입니다. 둘째,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하세요. 내가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을 때 연명 치료를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미리 정해두는 문서입니다. 셋째, 보험을 정리하세요. 가입한 보험 중에서 아직 유효한 것이 무엇인지, 보장 내용이 무엇인지, 수익자가 제대로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넷째, 재산 목록을 만들어 두세요. 부동산, 금융자산, 보험, 연금, 빚까지 포함해서 전체 재산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목록을 만들어 두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목록의 존재와 위치를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알려두세요. 건강할 때 솔직하게 이야기해두면 나중에 벌어질 수 있는 큰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9번째 이야기, 마지막입니다. 삶의 2번째 목적을 찾는 것입니다. 은퇴를 하면 월급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역할이 사라집니다. 직장에서의 나의 직함, 나의 위치,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매일 아침 일어나야 하는 이유,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없어집니다. 그래서 삶의 두 번째 목적, 일본에서 말하는 이키가이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동네 공원에서 사람들과 체조를 하는 것, 어린이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동화를 읽어주는 것, 작은 텃밭을 가꾸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삶의 이유가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60세에서 65세 사이에 반드시 해야 하는 9가지: 건강검진, 근육저축, 재정설계, 인간관계, 치아눈 귀관리, 생활습관 리모델링, 뇌건강투자, 법적 준비, 삶의 두 번째 목적 찾기. 이 9가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도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해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만약 60세에서 65세 사이시라면 축하드립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시작하시면 됩니다.